오늘은 전에 이야기했던 탑3 저격수에 이어서 최고의 여성 저격수인 류드밀라 파블리첸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죠. 소련은 1939년 8월 독소 불가침 조약인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을 체결하면서 땅 따먹기 같은 팀을 결성했으나 40년 가을부터 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서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180만 대병력을 투입해서 소련을 기습 공격하고 2개월 이내에 승리한다 라는 히틀러의 야심찬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등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련의 방위력이 의외로 강했던 데다 러시아의 지독한 날씨 덕분에 겨울 폭풍이 몰아치고 길이 갑자기 사라지고 길인 줄 알고 진입한 곳이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뻘인 자연재해급 머드 축제 라스푸티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독일의 단기 결정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더욱 혹독한 겨울 추위로 인해서 독일군은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라스푸티차는 진짜 나폴레옹도 빡세게 겪었던 것 중 하나예요. 근데 물론 소련군들도 이런 라스푸티차는 진짜 그냥 자연재해 같은 거니까 아무 데에서나 막 나타나는 늪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소련 사람들은 거기에 살다 보니까 뭔가 라스푸티차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대충 찔러보고 그 위에 나무 널빤지를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현지인 버프로 익숙해져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었는데 독일군들은 그런 라스푸티차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빠지는 대로 막 훅훅 들어가는 거예요. 이후 독일은 전선을 확대해서 8월부터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했고 그렇게 인류는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투 중 하나이며 독소전장에서 가장 거대했던 전투 중 하나로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볼가 강둑에 위치한 주요 산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탱크, 비행기, 군수품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포진해 있어서 소련 지역에서 군대와 물자를 이동시키는 중요한 교통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의 이름을 따서 지었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었어요. 독일은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30만 명 이상의 군인으로 구성된 6개 군단을 배치했고 소련은 62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도시를 방어했으나 사실상 실제 병력은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비정규 게릴라 부대인 파르티잔들도 다수 존재했는데 독소전쟁 초기 독일군에 의해서 소련 정규군의 전선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서 막 학정을 벌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비정규 군대인 파르티잔들이 조직돼서 독일의 물자를 수송하는 철도를 파괴하고 독일 후방부대를 급습해서 무기랑 탄약을 탈취해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을 방어했는데 안 그래도 물자가 부족했던 독일군으로서는 이 파르티잔들의 저항이 꽤나 치명적이었고 이 때문에 파르티잔들을 잡으면 엄청 심한 고문을 가하거나 시신 옆에 모욕적인 글귀를 적어두기도 했고 파르티잔들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반인들만 봐도 똑같이 처벌을 하는 등 아주 강경하게 진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파르티잔들이 오히려 더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민간의 지지까지 받아서 세를 더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파르티잔 부대가 점점 분대, 소대, 여단급으로 스케일이 커지니까 소련군도 이렇게 거대화된 파르티잔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무기, 탄약 등도 지원하고 훈련과 보급 요원들을 공수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후퇴할 시기엔 아예 군복이랑 계급도 주고 정규군에 편성을 해서 파르티잔 사단으로 개편을 할 정도였어요. 이러한 비정규군을 가리키는 말인 파르티잔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빨치산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40에서 50년대에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조선인민유격대가 가장 유명했기 때문에 빨치산이라고 하면 산에서 싸우는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빨치산은 비정규 게릴라 부대인 파르티잔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바르바로사 작전 실패 이후에 모스크바를 재공격하는 건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해서 유전지대를 확보해 독일의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련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카프카스를 점령할 대규모 공격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청색작전이에요. 독일군은 파적지세로 카프카스까지 진입하고 볼가강 근처에 있던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2년 7월 17일 독일군이 도시 외곽을 포격하면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련군의 저항도 의외로 집요했기 때문에 완전히 장악하기는 힘들었고, 게다가 이 파괴된 도시 모든 곳에서 시가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디 구멍마다 나와가지고 막 총 쏘고 사라지고, 구멍마다 저격수나 병사들이 나와서 싸웠다라는 의미에서 생쥐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이처럼 전투가 늘어지면서 독일군은 보급 문제를 겪게 됐고, 병사들은 소련의 추위 등 혹독한 환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에 반해 소련군은 차근차근 증원을 통해서 방어군을 강화하며 독일군을 포위해서 도시에 가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독일 진영은 곧바로 보급이 끊겼고, 양측의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으나 독일군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소련군은 파괴된 건물들 잔해 더미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극단적인 시가전을 벌였고, 스탈린그라드에서 격렬한 저항을 3달 동안 지속하며 독일군의 공세를 막아냈어요. 그리고 이러한 칼, 수류탄, 화염방사기 등등이 동원된 처참한 백병전 속에서 소련군의 평균 생존 시간은 24시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소련군은 도시의 건물들을 파괴해서 미로를 만들어 최후의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1943년 2월 2일 독일 사령관이 항복하면서 9만 명 이상의 독일군 포로와 5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서 독일군이 처음으로 전쟁에서 대패당했다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그냥 침공하면 바로바로 다 끝났어요. 프랑스 마지노선 넘어서 진짜 6달도 안 걸렸을 거예요. 프랑스 그렇게 뚫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2주 다른 나라 지원 받아도 막 2달 겨우 이 정도밖에 못 버텼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파죽지세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뚫어서 점령을 다 한 거예요, 독일은. 근데 이 정도 기세면은 소련을 지금 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사실 독일군 입장에서는 영국이 조금 변수였거든요. 그래서 영국을 치기 전에 소련을 그냥 아예 쳐가지고 양동작전을 막거나 뒤통수 맞을 걸 좀 대비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일찍 쳤던 거예요. 근데 소련군 입장에서도 사실 내가 히틀러를 믿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독일이랑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스탈린도 이미 하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둘 다 믿지 않는 상태였던 거예요. 땅 따먹기 조금 하고 나눠 먹고 이권을 얻다가 이 새끼 뒤통수 쳐야지, 서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전투는 독소전쟁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꿀 만큼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활약했던 저격수가 있었는데, 바로 소련 정규군인 붉은 군대 소속의 류드밀라 파블리첸코입니다. 여성 저격수 중 가장 많은 적을 사살한 것으로 유명하며, 가장 많은 적을 사살한 시모 헤위에가 100일 동안 540여 명을 사살한 기록 다음으로 기간 대비 사살한 적병의 숫자가 2번째로 많은 저격수예요. 특이하게도 소련은 2차 대전 참전국 중에 유일하게 여성을 최전방 전투까지 배치한 국가였는데, 당시 러시아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의 여성 우대 및 교육 정책이 가져온 결과였다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나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쟁은 남성들의 일이었고, 여성들은 전쟁을 뒷받침하는 사무직, 공장근무, 간호 등의 일이 전부였으나, 소련은 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해서 남성과 동등하게 최전방 전투에 나서 치열하게 교전했고, 많은 수가 전사했습니다. 그중 여성 저격수는 약 2천여 명 정도였고, 살아남은 저격수는 500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했던 독일군 병사는 소련 외곽 수비대에 의해서 전차 80여 대 및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끝에 수비대를 전멸시키고 도시 진입에 성공했는데, 적의 사체를 수습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앳된 소녀 병사들이었다는 점에 경악했고, 힘든 전투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성 저격수는 진짜 잡히면 엄청나게 허방꼴을 당해. 왜냐하면 이 저격수라는 이미지 자체가 아군이든 적군이든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여성 저격수들은 항상 저격총 이외에도 근접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살용인 권총 하나랑 수류탄을 항상 들고 나갔다고 해요. 아무튼 우크라이나에서 1916년에 태어난 류드밀라는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운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자 키이우로 이사를 가서 아마추어 사격 선수로 활동하며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이후 1930
1937년에는 키이우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며 평범하게 사는 듯 했으나 1941년 나치 독일이 바르바로사 작전을 통해서 소련을 침공하자 24살이었던 류드밀라는 곧바로 소련 소총병사단에 입대를 시청하게 됩니다. 대학 출신 여성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간호사로 복무를 제안을 받았으나 류드밀라는 자신이 사격 클럽에서 훈련받았던 수료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소총부대로 배치해주길 희망했다고 해요. 그러자 군대에서는 자격을 검증한 뒤에 배치를 해주겠다라고 했고 류드밀라는 깔끔하게 시험을 통과한 뒤 저격수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무기를 제대로 보급을 받지는 못했고 그냥 수류탄으로만 무장을 하고 전투에 나갔으나 곧 독일군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동료가 그녀에게 모신나강을 주었고 이후 처음 나간 전투에서 적 2명을 사살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정식으로 전투에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류드밀라는 처절하게 저격을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마른 빵과 물만 마시면서 18시간씩 머무르기도 했고 한 번 은신처를 사용했으면 2번 다시 사용하지 않았으며 웬만하면 같은 위치에서 2번 이상은 총을 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총을 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된 거니까. 또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다른 미끼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네킹을 가져다가 세워놓거나 나무 막대기 위에 헬멧을 올려서 여기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여기에 총이 탁 맞으면 위치를 가늠해서 거기서 저격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나무 위에서 저격을 하다가 적 저격병한테 들켜서 총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탁 맞은 게 아니라 머리로 살짝 비껴나간 거야. 근데 이미 위치가 발각됐잖아요. 나무를 내려가는 순간 죽은 목숨인 거야. 그래서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총을 딱 맞은 순간 바로 3m 높이 나무에서 그대로 떨어져서 해가 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죽은 척을 했대요. 그래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오데사 근교에서 2달 반 동안 187명을 사살해서 상사로 진급했고 1941년 10월 루마니아 군대가 오데사를 장악하자 소련군은 오데사를 포기하고 세바스토폴로 철수합니다. 자, 이때 류드밀라도 세바스토폴에 배치돼서 8개월간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며 죽음의 숙녀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지자 독일군은 류드밀라! 우리에게 붙어라! 오기만 하면 독일 장교로 만들어주겠다! 라면서 포섭을 시도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전장에 나가 있던 10개월 동안 독일군 저격수 36명을 포함해서 총 309명을 사살하자 독일군은 이번에는 너 우리한테 잡히면 309조각으로 찢어버린다! 라면서 협박을 했는데 류드밀라는 이걸 듣고 나의 사살 기록을 정확하게 알고 있군 하면서 뿌듯해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00명이 넘는 적을 사살하면서 그녀는 성별을 떠나 최고의 저격수 반열에 올랐으나 바로 다음 해인 1942년 박격포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니까 소련 당국은 이 류드밀라라는 저격수 한 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잠수함까지 동원해서 그녀를 후송시켰습니다. 이미 소련군에게 류드밀라 파블리첸코라는 저격수는 살아있는 것만으로 소련군의 사기를 올려주는 상징이자 병사들의 우상이었고 절대로 전사에서는 안 되는 영웅이었던 거죠. 진짜 리빙 레전드였던 거예요. 류드밀라는 부상에서 완쾌되자마자 소련 시민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류드밀라는 미국과 캐나다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남긴 말이 조금 유명한 게 있는데 이렇게 연설했다고 해요. 저는 25살이고 파시스트 309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제 뒤에 너무 오래 숨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성을 떠나서 저격수잖아요. 되게 엄청난 저격수인데 그 미국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화장을 했나요? 그 소련군 군복이 치마가 너무 애매하게 짧아서 몸이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거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귀국 후 그녀는 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종전까지 교관으로 소련군 수백 명의 후배 저격수를 양성하면서 대외적인 홍보에도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종전 후 소비에트 연방 영웅 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사실 류드밀라는 15살인가 처음 결혼한 걸 시작으로 총 3번이나 결혼을 했고 그녀의 성인 파블리첸코는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성이었는데 사실 이 남편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대단히 많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파블리첸코예요. 두 번째 남편은 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남편은 전사했던 것 같아요.
종전 후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역사학자로 활동을 하다가 전쟁으로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평생 우울증과 PTSD, 그로 인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 1974년 58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전설적인 저격수 누가 있었고 전쟁에서 뭐 몇 명을 죽였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쟁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류드밀라 파블레첸코 같은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반전 소설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짠! 바로 아이삭 아토마의 소녀 동지여 적을 쏴라 라는 소설입니다. 에거서 크리스티상 최초로 심사위원 전원에게 만점을 받았고 2022년 일본 서점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줄거리는 독소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외교관이 되고 싶어 했던 평범한 소녀 세라피마는 하루아침에 가족과 고향을 잃은 전쟁 피해자가 되었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함께 저격병 훈련을 받아 전장에서 활약하게 되지만 점점 전쟁의 끔찍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최근 저자가 갖고 있던 오랜 의문인 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국가 중 소련이 유일하게 그 많은 여군을 전투병으로 동원하였는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체가 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보고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전쟁을 소설로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난 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사실 읽으면서도 과거에 이렇게 같이 싸웠던 국가들이 현재는 적이 되어서 똑같이 참혹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생각나서 전 좀 중간중간 기분이 이상했는데 저자는 이에 대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건 인간이 패배했다는 뜻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대상 소감에서도 세상 모든 일 중 뭐가 제일 싫냐고 묻는다면 전쟁이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싫으니까 절대 안 쓴다는 방식도 있겠지만 전쟁의 어떤 점이 싫은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의 비참함과 비정상성을 쓰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전쟁 소설은 무서워서 읽기 싫은 분이나 독소전을 모르는 분, 전쟁물을 읽고 싶은 여성 독자분들이 널리 읽어주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는 지나칠 정도로 밝고 대중적으로 문장은 무척 평이하게 썼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참전했던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아주 담담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잔인한 내용이 많아서 전쟁이 너무 무섭게 묘사됐다면서 2년 동안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책이에요. 이거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자가 자신의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이 들판에선 오랫동안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단다. 독일군들이 퇴각할 때였는데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어. 이틀이나 얼마나 무섭게들 싸웠는지. 사방의 시신들이 집단 엮어놓은 것처럼 줄줄이 누워있더구나. 꼭 기차역의 철도 침묵처럼 말이다. 독일 병사와 우리 병사들이 한데 뒤섞여서 비가 오면 죽은 병사들의 얼굴이 꼭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그 병사들을 묻어줬지. 꼬박 한 달이나 걸려서. 라는 부분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혹해서 누구 팔다리가 날아갔고 가족을 잃었고 이게 아니야. 되게 담담하게 기차역의 철도 침묵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누워있었고 비가 오면 그 사람들 얼굴이 우는 것 같았어 라는 이야기를 그냥 되게 가감 없이 그냥 적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소녀동지여 적을 쏴라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소설 버전 같은 느낌인데 주인공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전생의 참상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데 주인공의 시각에서만 조명하지 않고 소련군 등장인물과 독일군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상황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챕터 앞부분마다 실제 독소전쟁의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고 실존 인물과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들이 적절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진짜 있었던 일인 것 같다. 누군가 전쟁 중에 숙이 적은 거를 소설로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엄청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훨씬 더 무서워요.
소설의 90%는 독소 전쟁에 대해서 빠르고 흥미롭게 풀고 있지만 마지막 10%에서는 전쟁은 결국 적군도 아군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악마로 만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전쟁 영웅 소설과는 전혀 다르게 전쟁이란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는 반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